안녕하세요. 국제어 수업 우수자 홍동근입니다. 이제 국제어 수업에 대한 기본 정보 및 특징, 그리고 커리큘럼 정보,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제어 수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국제어 수업은 설계 스튜디오 수업이었는데요. 건축학과에 있는 주 전공 수업으로 건축 설계 수업 특징상 이제 매주 설계 과정을 발표해야 되고 교수님께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설계를 설명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계 스튜디오 수업은 1, 2학년 때 한국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축 도면 및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문 용어는 한국어로만 습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설계 스튜디오 수업은 이제 총 4번은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발표에는 3분 영어 발표로 설계 초기에 필요한 대지 분석, 사례 조사, 컨셉 제안을 설명으로 해야 되고, 시각 자료를 통틀어서 모두 다 영어로 제작을 해야 됐었으며, 그리고 팀플 과제로 수행되기 때문에 팀원과 함께 발표 대본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 때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서의 대지 분석을 해야 됐었고, 리모델링 도면, 컨셉 설명을 위한 다이어그램이 영어로 제작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영어 발표를 1차 발표 때와 동일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 때는 구체적인 재료 및 건축 구조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건축 용어 습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표 때는 최종 설계한 발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했습니다. 모형 제작, 그리고 패널 제작, 발표 준비가 영어로 진행되어야 됐었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제작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설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안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개요는 개별적인 개인의 행위의 집단 행위에 대응하는 공간의 구성을 연습하고 각 개인은 제각기 의지를 가지고 공간 속에서 행위를 연속시키는 것으로 집중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공간적, 시간적인 경계, 공간의 유동화처럼 공간의 개념을 순수하게 인간 행위의 분포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사건과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설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 스튜디오 수업에 대한 특징을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수님과의 1대1 설계와 발전이 필요했고, 최종 발표 수업으로는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패널로 설계안을 제안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로 발표는 공식적인 곳에서 사용하는 영어 용어 공부가 필요했고, 도면 부분에서는 전문 용어 공부가 필요했고, 설계한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필요했고, 분석 부분에서는 영어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 부분에서는 영어 회화 능력이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저희 과거 영어 능력을 보면은 영어 회화에 필요한 단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고,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했고, 도면 작성 시 필요한 건축 용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 영어 능력을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이 표에 따라서 저의 개선 방향 계획 및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어 부분에서는 전공 잡지 및 책을 이용해서 전공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고, 개인 학습 시간 부분에서는 국제어 수업을 위한 영어 공부 시간을 마련해서 수업 태도를 향상시키자 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기본 지식 부분에서는 건축 사례 조사를 할 때 외국 사이트를 번역 없이 이용해서 영어 능력을 길러보자 라고 하였으며, 이제 경험 부분에서는 교환 학생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면서 일상 경험을 늘리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 부분에서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단어가 부족하니 영어 단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어 수업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는 영어 논문을 읽는 과정이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설계 프로젝트에 도움되는 키워드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키워드에 맞게 리모델링, 캠퍼스, 리노베이션,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4가지의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학술 논문 사이트를 검색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논문 사이트는 구글 학술 논문 사이트, 건축 논문 사이트인 아우릭, 논문 사이트 리스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사이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제가 필요한 논문들을 저장해서 읽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부 단계에서는 논문에서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은 표시를 해서 암기하려기보다는 이제 건축 용어가 아니라면 건축 용어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고민 및 분석을 하고
암기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해 및 전공 용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단어를 하나씩 더 학습하고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어 수업을 듣기 위한 노력으로는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사례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준비 단계를 통해서 준비 단계에서는 건축 사이트 검색, 그리고 외국 건축 사무소를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용해왔던 이제 사이트에는 아크데일리, 그리고 디진, 그리고 OMA랑 BIG 건축 사무소를 통해서 사례들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공부 단계에서 각 사이트에서 사례를 발췌한 다음에 그 도면에서 사용되는 실의 공부를 영어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셉글을 읽은 후 도면을 참고해서 왜 이러한 실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고민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용 단계에서는 제 설계한 도면에서 직접 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례에서 참고했던 대로 이런 실에는 이런 영어 용어를 사용해야 되거나 혹은 컨셉에 맞춰 영어로 실 구성을 배치하고 장명하는 과정으로 영어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어 수업을 듣기 위한 세 번째 노력으로는 건축 잡지를 읽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건축 잡지는 디테일 건축 잡지인데, 준비 단계는 이제 건축 도서관 및 삼성 학술정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를 하고, 구체적인 공부 내용을 골라서 그리고 구조 잡지 혹은 책을 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이 함께 되어 있는 그림이 더 많은 교재를 추천하고 있고요. 공부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복사해 두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두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후 설계할 때 참고하고 용어 공부를 주기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응용 단계에서는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때 잡지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용어를 이용해서 전문 용어로 설계안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발표 단계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노하우를 이제 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공 서적을 읽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잡지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모델링 작업 및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 유튜브 중에서도 외국인 강의를 시청을 해서 해외 강의를 통해서 학습 사고방식을 외국어로 유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례를 참고할 때 반드시 해외 건축물이더라도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외 사이트를 방문해서 영어로 원문으로 읽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공 용어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외국어로의 소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한 교수님과의 소통으로 교수님께 영어 질문 및 전공 단어를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 모르는 전공 용어가 생기면 반드시 적어두고 교수님께 질문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영어 단어도 전공 용어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가 교수님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했고, 다음으로는 교환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꾸준한 영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게 회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 친구들과의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본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을 인정을 하고 반복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소통 방법으로 영어가 어려울 경우에 한국어도 함께 준비해서 교수님 및 학우들에게 함께 영어 단어를 설명을 해서 모두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저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준비하는 자세로 영어와 한국어 단어를 함께 지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현재 능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영어 회화에 필요한 단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적극적인 영문 회화가 가능해졌고, 전공 용어 학습 및 다양한 해외 사례를 습득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제어 수업을 통해 느낀 저의 장점으로는 한 학기 동안 이제 교내에서 진행된 국제어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공 지식이 오로지 한국어로만 학습해왔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영어 단어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서 발표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어 수업을 통해서 영어 논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단어를 익히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직접 설계안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해외 자료를 보다 쉽게 참고할 수 있게 되었고, 논문 또한 이전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설계안의 폭이 넓어지고 더욱 풍부한 건축적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교수님과의 영어 회화 수업을 통해서 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교환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인맥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제 단순히 언어 능력을 넘어서 건축 설계와 학문적 성과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국제어 수업은 학업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장점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